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도 정치 서슬퍼런 칼날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던 헌종 연간이었습니다. 남부 고을의 밤은 달빛조차 숨어버린 암흑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꼬리를 감추고 사위가 고요해지면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문걸쇠를 2번, 3번 확인하며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고, 저 소리. 또 시작이로구먼. 귀를 막아야 해. 마을 어귀,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시작된 가느다란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도 바람의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긁어내리는 듯한 처절한 흐느낌 뒤에 이어지는 소름 끼치는 곡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지방령의 울음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제 무덤을 찾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것이라며 노인들은 아이들의 귀를 막았고 장정들조차 밤에는 뒷간 출입을 삼갔습니다. 인심은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관가의 수탈은 밤의 곡성보다 더 지독하게 백성들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변두리, 비가 오면 천장에서 흙물이 떨어지는 낡은 초가집에는 윤서진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의 후예였으나 서울이라는 태생적 신분의 벽에 막혀 과거 길조차 막힌 처지였습니다. 군장님, 어찌하여 하늘은 공평하다 하면서 신부는 이리도 가혹합니까? 제자들의 뼈아픈 물음에 서진은 그저 묵묵히 붓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학문은 바다처럼 깊고 문장은 비단결 같았으나 현실에 그는 코 흘리게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받는 몇 푼의 서책값으로 연명하는 비난한 훈장에 불과했습니다. 말은 체구에 낡아해진 도포를 걸쳤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새벽 서리처럼 맑고 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고함도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깊은 갈에 섞인 기침 소리가 그의 심장을 매일같이 갉아먹었습니다. 이름 모를 폐병으로 숨을 헐떡이는 노모에게 약초 한 뿌리 사들일 돈이 없어 서진은 소금물로 노모의 목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이미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 박참판은 서진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서울 주제의 대쪽 같은 선비 정신을 내세우며 자신의 수탈에 은근히 맞서는 서진의 기계가 불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참판은 서진을 향약에서 제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와 교류하는 자는 엄벌하겠다며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어렵던 어느 날 밤, 주막 노파 월선이 어둠을 틈타 서진의 집 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월선은 고을의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처리하는 인물로 그 눈빛엔 세파에 찌든 영악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훈장님, 내 자네 사정을 보니 딱해서 견딜 수가 없네. 노모의 약값은 물론이고 평생 글 읽기에 전념할 논지기까지 마련해 줄 방도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겠나? 월선의 목소리는 뱀처럼 감미롭고도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방 안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에 결국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보쌈, 이라 하셨소. 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쌈이란 본래 과부를 업어와 혼례를 치르는 풍습이었으나 당시 타락한 권세가들 사이에서는 뒤처리가 곤란한 여인을 제거하거나 돈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추악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딱 하룻밤만 여인을 맡아주면 되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왜 자네 집으로 왔는지 묻지도 말고 보지도 말게.
그저 아내로 대하며 하룻밤만 안전하게 지내면 끝날 일이네. 해가 뜨면 사내들이 데려갈 걸세. 월서는 품바구니에서 묵직한 은전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쇳소리가 서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값을 담보로 한 마귀의 거래임을 직감했지만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니에게 드릴 약탕기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고결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혼례 날짜는 정월대 보름 전날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을에는 기이하고도 잔혹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졌습니다. 최근 보쌈되어 간 여인들이 이튿날이면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그 자리에 피 묻은 매화 가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찬판의 집안에 귀신이 붙어 처녀들을 잡아먹는다고 수군댔습니다. 훈장님, 보쌈은 삼가십시오. 그것은 혼례가 아니라 저승사자를 집으로 드리는 길이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서진은 이미 돌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월선이 미리 전해준 붉은 비단 혼례복은 유난히도 색이 짙어 마치 누군가의 생혈을 적셔놓은 듯 섬뜩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옷을 방 한편에 걸어두고 밤새 촛불을 끄지 못한 채 책장을 넘겼으나 글자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자정, 담벼락을 넘어온 건장한 산의 둘이 큼지막한 거적 보따리를 서진의 방 한복판에 내팽개치듯 내려놓았습니다. 거칠고 무례한 몸짓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첫 딸기, 울기 전까진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시오. 만약 약조를 어기면 내놈 목숨도 보장 못한다. 사내들은 차가운 비웃음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적 안에서 읍 하는 억눌린 비명과 함께 가냘픈 여인의 흐느낌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거적을 묶은 거친 새끼줄을 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쓸려 피가 맺혔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칠 사람이 아니오. 그저 당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일 뿐이오. 거적을 걷어내자 검은 천으로 얼굴을 칭칭 감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여인에게서 세 걸음 물러나 앉았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법도가 엄한 나라였으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선비로서의 마지막 절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임자, 내 비록 비겁하게 돈 때문에 당신을 맞이했으나 짐승처럼 굴지는 않겠소. 오늘 밤 이 방은 당신의 요새가 될 것이오. 나는 이곳에서 글을 읽을 터이니 부디 마음을 놓고 쉬시오. 서진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여인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등진 채 자리에 앉아 낭낭한 목소리로 논어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덕불고 피류린 여인의 격렬했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서진은 밤새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 그녀를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진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인간다운 예의이자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새벽녘 잠깐 벽에 기대어 가자미 든 서진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화려한 비단당이를 입은 기품 있는 부인이 나타나 그의 도포 자락을 붙들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제 딸을, 제 불쌍한 연화를 살려주십시오. 저 악마 같은 박찬판의 손에서 제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부인의 눈에서 맑은 눈물 대신 검붉은 피눈물이 흘러 서진의 소매를 적셨습니다. 그 서늘한 감촉에 놀라 깨어난 서진의 눈앞엔 여전히 검은
천을 쓴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 서진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연화. 꿈속 부인이 말한 그 이름이 이 여인의 이름인가? 서진은 처음으로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멀리서 첫 딸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사내들이 들이닥쳐 여인을 끌고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밖은 고요했고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임자, 이제 해가 뜨려 하오. 어서 가야 하지 않겠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결국 월선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인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검은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렸습니다. 천이 바닥으로 낙화하듯 떨어지는 순간 서진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 아래에는 흉측한 죄인이 아니라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이름난 그리고 작년에 역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진 박참판의 외동딸 연화가 창백한 안색으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진 돼지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서진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씨는 분명 작년에 역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고을 전체에 방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박참판, 아니, 그 살인귀가 꾸며낸 거짓입니다. 연화는 피 맺힌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참판은 연화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력을 탐해 연화의 어머니와 재혼한 뒤 그녀를 독살하고 연화마저 미친 사람으로 몰아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곡성은 바로 제 울음이었습니다. 저를 보쌈으로 위장해 오늘 밤 당신의 손을 빌려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보쌈에 간 여인이 다음 날 사라진다는 소문. 그것은 모두 저자의 손에 죽어나간 가련한 혼백들입니다. 윤서방, 안에 있는 계집을 내놓아라. 도망친 대갓집 첩을 숨겼다는 제보가 있다. 평화로운 아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참판이 보낸 아전들이 들이닥쳐 서진의 집 마당을 짓밟았습니다. 박참판은 서진이 보쌈의 법도를 어기고 여인의 얼굴을 본 것을 빌미로 그를 공범으로 몰아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서진은 급히 연화를 병풍 뒤 낡은 다락방 구석에 숨겼습니다. 이게 무슨 천인공노할 무례입니까? 여긴 사대부의 예와 학문이 깃든 글방입니다. 시끄럽다. 역적의 노비를 숨겨준 죄, 그 목숨으로 갚게 될 것이다. 포졸들은 서진을 밀치고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이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연화가 서진의 손에 작은 비단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비망록입니다. 박참판이 어떤 약재로 어머니를 서서히 죽였는지, 그가 가로챈 문서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선비님, 이것만이 저자를 무너뜨릴 유일한 칼입니다. 서진은 그것을 품속 깊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연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 여인의 찢겨진 삶을 복구해야 하는 선비로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이었습니다. 서진은 앞을 막아서는 아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마른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사나운 범과 같았습니다. 내 비록 몰락한 서얼이나 이 나라의 국법과 도리는 안다. 영장도 없이 민가에 침입하고 무고한 여인을 납치하려 하다니.
내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사정전 앞에서 석고대죄하며 이 일을 고할 것이다. 서진의 서슬퍼런 일갈에 아전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마를 탄 박참판이 직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허허, 윤 훈장. 자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먼. 귀신에게 홀려 제 무덤을 파다니 가엾기도 해라. 박참판은 미리 조작해온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계집은 죽은 내 딸의 혼귀가 아니라 한양에서 도망친 역적 가문의 노비다. 그런 자를 숨겨주고 정을 통했으니 자네 역시 영모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야.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진은 수십 명의 포졸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거친 가마니에 쌓여 어디론가 끌려갔고 서진의 노모는 그 충격으로 마당에서 서녀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서진의 절규가 고을 하늘을 갈랐습니다. 서진은 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옥사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모진 매질로 피떡이 되었으나 그의 머릿속엔 오직 연화의 애처로운 눈망울뿐이었습니다. 선비님, 부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환청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감옥 창살 너머로 주막 높아 월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훈장님, 미안하네. 내 돈에 눈이 멀어 박참판의 악행에 발을 담갔으나 연화 아가씨의 어머니께 입은 옛 은혜를 저버릴 순 없네. 자네가 이 옥사를 나갈 유일한 방법을 가져왔네. 월선은 서진에게 작은 은침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가사제아스 상태에 빠지게 하는 비약이 발린 침이었습니다. 이걸 가슴에 찌르면 반나절 동안 숨이 멎고 몸이 차가워질 걸세. 시체가 되어 이 감옥을 탈출하게. 그 후에 비망록을 들고 한양으로 내달려 암행어사 박문수를 찾게나. 그분만이 이 썩은 고을의 암종을 도려낼 수 있네. 서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슴팍에 침을 깊숙이 꽂았습니다. 서진의 숨이 잦아들고 맥박이 멈추자 포졸들은 시신을 수습한다며 그를 가마니에 싸서 성박 공동묘지 옆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밤을 틈타 대기하고 있던 월선과 장정들이 서진을 수습해 해독제를 먹이고 한양으로 내달렸습니다. 사흘 뒤 고을 관아에서는 박참판의 승전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억제로 독약을 먹여 자결로 위장한 뒤 모든 재산을 완전히 가로채려 했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 술잔이 비워지면 이 고을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 박참판이 관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순간 관아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병력 같은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푸른 빛의 마패가 박참판의 눈앞에서 태양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시체가 되어버려졌던 윤서진이 정갈한 백색 도포를 입고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참판, 그대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다. 서진은 연화의 비망록과 박참판이 숨겨둔 이중 장부들을 어사대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추상 같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박참판은 사르르 무너져 내리며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저놈은 이미 죽은 귀신이다. 박참판의 발악은 어사대의 몽둥이 아래 잠잠해졌습니다.
지하실 골방에서 독약을 앞에 두고 떨고 있던 연화는 서진의 손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가 마당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참판은 대역죄와 살인죄로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가 수탈한 가사는 원래 주인들과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영모의 누명을 완전히 벗었을 뿐 아니라 그의 뛰어난 문장과 강직한 성품을 높이 산 조정으로부터 특별 채용되어 관직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연화가 빼앗겼던 이름과 신분, 그리고 죽은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고울을 울리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여인의 곡성은 그날 이후로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원한의 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줄 단 한 사람의 의인을 기다리던 마지막 생의 신호였음을 고을 사람들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듬해 봄, 서진의 낡은 초가집 마당에 있던 매화나무가 흐드러지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곳에서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보쌈이라는 추악한 풍습이 아닌 정식 예법과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혼례였습니다. 서진은 연화의 얼굴을 가린 얇은 비단 수건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안색은 이제 창백함 대신 수줍은 홍조로 가득했습니다. 낭자, 그날 밤 등을 돌리고 앉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연화가 맑은 눈망울로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저 무서운 훈장님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진이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등부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룻밤의 우연이라 여겼던 그 보쌈의 인연이 내 생 전체를 구원할 운명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매화꽃 떨어지는 마당에 길게 겹쳐졌습니다.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했던 악인들의 탐욕은 사라지고 예리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낸 참된 사랑만이 영원한 향기로 남아 조선의 밤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